김경래 최강 시사.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확정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확정 판결이죠. 뭐 재상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법조계 반응도 좀 여러 소개가 되긴 했는데 예. 워낙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뭐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재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에서요? 예. 삼성에서 안 하면 특검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일단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벌들이 재판정에 들어가면 항상 3-5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깨졌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 3호 법칙이라는 말이 예.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방식으로 재벌 총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봐주기를 풀어졌다 해왔다. 이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아마 모든 언론사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 기사 하나, 실형 기사 하나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아마 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써놨죠. 예. 1번 그만큼 구속, 2번 집행유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순서를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 그 언론사의 태도가 결정되긴 할 겁니다만 그건 이제 내부 문제죠. 그러다가 잘못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도 예전에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한 명은 구속, 한 번은 뭐 석방 이렇게 써놓고 구속됐는데 석방 기사를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인터넷에 노출되고 막 그래서. 네. 어쨌든 3호 법칙은 깨졌다. 네. 그러니까 징역 2년 6개월. 근데 이 징역 2년 6개월도 많이 깎아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예. 그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86억 원의 뇌물 공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선고를 해야 하는 형량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형량이 5년인데 그렇죠. 어떻게 2년 6개월이 나왔냐?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장량감경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판사가 재량껏 감경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적용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판사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봐준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건 어쨌거나 이게 뭐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한 것이기 때문에 감경 기준들이 있죠. 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근데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는 판사가 하자고 해서 한 거잖아요.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예.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총수 관련 범죄를 예방할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향후 발생할 법적 위험을 유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런 법적 위험 유형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양형 기준에 좀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면서 재판부가 하나 더 붙였어요. 예. 지금 뭐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예.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평가가 바뀔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곧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해야 그러니까 될 것 이건 같아요. 좀 지켜볼 일이에요, 네. 그죠?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 것인지 이 얘기도 이제 3부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거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상 마지막 판결인가요? 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 삼성 지킴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적 20분인데 오늘은 이제 추적 한 26분 하겠네요. 2년 6개월을 맞춰서 추적 26분. 판결 내용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이제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또 봐주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 지금까지 3-5 그런 법칙을 깬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박용진 의원께서 먼저 총평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결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편이고요. 예. 그동안 이 재판부가 재판을 운영해 오는 태도나 판결문을 읽어 내릴 때 그 초반의 그 각은 집행유예 각이에요. 그랬어요. 네, 저는 이미 집행유예를 작정하고 봐주기 판결을 작정하고 이렇게 쭉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고 그걸 양형에 참고하겠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판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하면 이게 거래지 재판이냐. 아, 거래. 지금 저 재판부 거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2번, 3번 비판적인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집행유예를 하고 밀어붙이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명서도 하나 미리 써놓으셨네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하나 초안을 싼 적이 있어요. 지금 짰어요. 그랬는데 바꿨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렇게 입장문을 재판부에 경고하는 입장문을 2번, 3번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후폭풍을 뭐 사법부가 감당 못할 지경일 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법부는 그런 거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론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니까요. 이제껏 삼성한테는 사법부가 그렇게 잣대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법조계에서 대부분 이거 집행유예 하려고 저러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집유라고 예상하셨어요? 다 사모 박 변호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래요? 틀리기를 바라면서 근데 좀 연말부터 기류가 조금씩 변하던데 기류 변한다 해가지고 바뀌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형이 적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의미는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기사 2개 써놓고 기다렸죠? 네, 양쪽 다. 그래서 집유가 나오면 면을 좀 펼칠 생각이었고. 훨씬 더 많이 펼쳤겠죠. 네, 이제 구속이 나와서 면이 좀 예를 들면 구속은 이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고 집유가 나오는 거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죠. 강하게 비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실형이 나왔습니다. 김한 기자는 예측이라는데 예상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재판부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주문을 하고 이게 이제 과정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해라라고 했던 게 2019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기준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딱 일주일 상간에 이루어진 건데 그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호흡이 착착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구성을 하면 재판부가 뭔가 양형에서 깎아줄 것 같은 이런 이제 분위기였었는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특검 측이 기피 신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근데 이제 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적이었냐라는 거를 재판부 변호인 그리고 이제 또 그 제3자가 이렇게 해갖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보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얘네가 이거를 요식행위로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활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에 어필이 됐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재판부의 판단에 어쨌든 재판부가 1년 전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기준에 참작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자기네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좀 억울하죠. 재판부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라는 건 이게 아니었다라고 이번에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상황 재판의 마지막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형을 2년 6개월 법정 구속을 하게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류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컷 얘기했는데 웃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 왜 웃기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준법감시위원회 까놓고 얘기해서 총수 1인의 양형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수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거기가. 근데 그거를 양형에 참인구하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골 때린 재판부였던 거죠.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가 없어요. 없죠. 처음이죠. 이 재판부가 부영 이중근 회장한테 처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봐주기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예 이 재판부가 작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행유예 각으로 쫙 오다가 막판에 이렇게 탁 틀어진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회복적 얘기하지만 사법. 소년범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굳이 교도소 가는 것보다 사회화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자. 그거를 왜 재벌 총수한테 적용을 합니까? 그리고 개인 범죄인데 이거는 개인 범죄인데 왜 삼성이 뭐가 잘못했어요? 삼성 그룹은 문제가 없어요. 개인이 지금 횡령하고 뇌물 준 거잖아요. 삼성이 피해자지. 피해자예요. 삼성 주주들이 국민들이 피해자 택인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됐는데 말이 안 되다가 이게 진행이 되다가 연말에 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경심 교수 재판이 23일 날 판결 선고됐거든요. 누구요? 정경심 교수. 예. 징역 4년이 났어요.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30일 날 이 결심인가 이게 재판을 했었어요. 그때 무렵부터 조금 기류가 바뀐 게 아닌가. 전반적인 처음부터 사회 필요 없는 분위기. 제도를 도입했는 거는 봐주려고 한 건데 갑자기 그거 잘 못 지켰다고 다시 판단한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아무 의미 없는 제도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그 준법감시위원 그러니까 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우스운 일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한번 보자 이렇게 또 했던 건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조목조목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홍수탁 회계사잖아요. 네, 역할이 컸어요. 0점이라 했어요. 방송 나와서. 빵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건 홍수탁 회계사가 아닌가. 그래 봐도 되겠죠. 뭐 판결 문상 봤을 때는 감시위원회 제도로 길을 열어줄라 했는데 너희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약간 인정해서 2년 6개월 했는데 실형이 떨어졌고 법정 구속을 한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홍수탁 회계사가 뭐 그 당시 사실은 세 사람이에요. 특검 측 그렇죠. 그리고 삼성 측, 그 재판부 직권, 뭐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인데 결국은 딴 두 분의 의견보다는 홍순탁 변호사의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근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성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오너를 둘러싸고 승계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리스크들 뭐 삼성뿐만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뭐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삼성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 사실 이제 그 어떤 표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삼성도 저렇게 하면 총수가 구속된다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뭐 이게 이제 기업 회계 앞으로 투명성에 그렇죠. 상당한 기여를 할 기준이 될 겁니다. 좋은 출발점이고요. 네. 그 김한 기자님 말씀에 조금 첨부를 하면 자 생각대로 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지난번에 기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본건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 삼성의 아주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 임원급들. 최고 탑. 이 10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물건 갖다가 증거물 은폐하던 그 해계한 사건 있죠? 네. 8명인 걸 제가 기억하는데 8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5명. 뭐 유명한 사람들 최지성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네. 이 분들도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삼성의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이분들이 글로벌 기업 삼성이 애플, 구글 이런 경쟁자들하고 경쟁하는 데 집중하고 삼성의 시스템이 거기에 동원됐어야지. 왜 이재용 부회장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 동원되고 범죄 행위에 동원돼 가지고 이런 처벌을 받습니까? 누가 삼성을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삼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삼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똑바로 하러 가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을 위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삼성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저는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도 새로운 출발점.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들과 그 총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출발점을 어제 재판으로 만든 건데 그 재판은 홍순탁이 큰 기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구든지 범죄 행위를 하면 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전에 3호라고 얘기했거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호 시스템. 재벌 총수들은 그렇게 다 나갔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집행유예 줄 수 있는 최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눈속임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 지금 최고의 재벌 최고의 그룹이라는 삼성의 재벌 총수잖아요. 총수가 실형이 났다라는 것도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둬야 된다. 박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짐이 곧 국가다. 이게 이제 절대왕정 체제. 삼성에서는 이건희가 곧 삼성이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재용이 곧 삼성이다.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이 조금 무너지는 계기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게 최저 형량이 5년이잖아요. 그 횡령 뇌물 액수가 86억인데. 네. 2년 6개월이니까 반이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고려하면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장량이라면 말은 어려운데 재량을 판사의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 한에서 절반씩 깎거든요. 원래 5년 이상의 지금 징역이에요. 50억 이상의 횡령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량 감경을 하면 2년 6개월 이상으로 법정형이 바뀝니다. 장량감경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좀 본 것 같아요. 준법감시위원회 그래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노력했다. 말 따랐다는 거.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하기 그런데 재판부가 3명이잖아요. 조금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주심 판사하고 또 정준영 우리 재판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형은 주되 그래도 많은 실형 5년 이상을 주기에는 조금 사실 1심에서 최초 1심에서는 5년이었어요. 그 맞게 5년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지금 2년 6개월 한 거는 수동적인 어떤 뇌물이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제 장량 감경을 했고 그래서 최종형이 지금 2년 6개월로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수동적인 뇌물이냐 적극적인 뇌물이냐 이 쟁점은 이미 결론이 난 부분 아니었어요? 결론이 났고 제가 이 승마가 이때 정유라 승마 취재를 해서 승마의 세계를 좀 알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승마의 세계를 접해줬군요.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말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한 30억대 정도 당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왜 말을 팔았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정유라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삼성한테 말을 판 거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세계라는 게 아무한테나 말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타는 마주가 누구냐가 이 말의 그레이드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 마주는 삼성을 보고 이제 말을 판 거예요. 삼성이 말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는 이미 대법 판결에 났지만 삼성이 당시에 승계 작업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뇌물의 성격을 두고 삼성 변호인단이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정치 권력이 그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냐라고 주장을 폈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삼성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접근이 됐던 부분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많이 이미 보도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지난번에 기소가 된 불법 합병과 관련된 거기가 전체 판이거든요. 그 전체 판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삼성증권도 동원하고 어디도 동원하고 주가도 띄우고 회계부정도 하고 다 해놓고 보니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찬성을 하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대통령한테 이 계획하에 실행된 거니까 이걸 뒤집어서 하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법 합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 합병을 하려니 경영권을 얻으려고 생각해 보니 뇌물을 주고라도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을 얻어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박 의원님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2년 6개월이 좀 부족하다는 취지신가요 지금? 형량? 형량. 저는 형량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 사건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참 딜레마인데 기소만 됐지. 이 얘기를 좀 기소됐죠. 기소됐고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를 4년형을 줬던 재판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지금 2심에 가잖아요. 지금 정준영 재판부에서도 맞습니다. 참 신기해. 크로스가 된 거예요. 원래 1심에서 4년을 준 재판부가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 합병 문제 그거 지금 재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지켜볼 거예요. 과연 표창장이 4년 나오는데 80몇 억 뇌물은 2년 6개월 나왔고 또 앞으로 그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 수많은 비리 부분은 뭐가 나올지
그래서 그 딜레마 같아요. 같은 재판부가 동시에 한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재판부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무슨 판결을 이래야 까지 되는 알 필요가 국민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피곤하네. 지금 어제 제가 뉴스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뭐 인터넷 뉴스도 그렇고 방송 뉴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계에서 걱정하는 성명 내고 이런 거야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방송 리포트들을 제가 쭉 보니까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구절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어떤 경영상의 큰 것들은 아마 공백이 생길 거라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우려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파급 효과가 뭐 우려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 한 1년 사셨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이 어땠냐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최대 호황, 분기 최대 호황, 50조인가 60조인가. 주가가 막 올랐죠. 주가는 엄청 뛰고 너무 뛰어가지고 삼성이 걱정할 정도로 뛰었고요. 그러면 그때 구속됐을 때는 좋았고 지금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별 의미 없다. 삼성을 너무 하찮게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데인데 이 시스템을 자기 사익을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동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 시스템 그대로 두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해나갈 거고 얼마든지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전에 한 1년 감옥 가 있었던 기간 동안 그럼 삼성이 아무런 투자도 못하고 아무런 기술 개발도 못하고 사업 확장도 못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사 쓰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경제기사에서 일종의 상투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넣어요. 그 문장을. 그러니까 총수가 구속되면 뭐 투자 계획이 우려가 된다. 근데 사실 뭐 이게 한국 경제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거기도 한데 기업의 투자 계획은 사실 1년 단위, 분기 단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총수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고 그 자체가 월권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제기사들이 그렇게 쓰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써왔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해왔다. 과거에라는 어떤 토대 위에서 그렇게 써왔는데 예전엔 그랬을 수 있죠. 그 지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의 극복이 좀 필요한 지점이에요. 뭐 비상 경영이라고 그러는데 비상이 한 명이 빠진다 해가지고 비상이 되지 않죠. 정상적으로 뭐 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 그렇죠. 같은 거고 이사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겁니다.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 전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이제 가석방 될 수 있다. 그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12개월 정도를 지금 이미 살았어요. 이미 살았다. 실제로는 지금 2년 6개월이니까 예. 지금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확정이 된다면. 근데 이제 가석방이 3분의 2 이상 형을 종료했을 때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 요건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1년에서 지금 30개월 받은 택이니까 20개월. 20개월이면 8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 8개월 지난 이후부터 그럼 9월 달이네요. 8, 9월 달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법적으로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벌써 얘기가 나와요. 8개월밖에 안 산다 하는 얘기가 근데 그건 정말 최저 여건이에요. 그 잘 못 살면 다 있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그 기간 3분의 2. 아니 근데 기사에 따르면 엄청 모범적이라고 밥도 잘 먹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재판부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1년을 사는 상태에서 만기 출소를 한다 그래도 내년 7월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의 기준이 이제 장량감경을 해서 최저치를 준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올해 안에 가석방이 또 가능한 요건이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내년 선거나 이런 것들 앞두고 사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어쨌든 그 좀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한 형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삼성이 흑역사잖아요, 사실. 이게 뭐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흑역사를 이번에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정경유착 이 네 단어 다 어제 떠올리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권에 그리고 권력자한테 돈 좀 갖다 주고 이렇게 관리하면 특권 특혜 받아서 사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시대 유물 같은 거는 예전에 사라졌는데 마지막 잔재를 어제 걷어낸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출발해야죠. 그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서 혹은 종업원들을 위해서 혹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고 경쟁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가는 데 열중을 해야지 네. 쓸데없이 로비하고 뭐 대관 업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고 특혜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도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얻어먹으려고 기업 언론인들도 거기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판사, 그 뭐 검사 이런 사람들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뇌물 받아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기업도 대한민국 우리 사회도 새롭게 다 출발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 판결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몇이 아직 그 시대가 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지금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시점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재판이 하나 남아 있고 그 재판도 지켜보고 준법감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살아남을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적이진 않은데요.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쨌든 삼성이 과거 같은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든지 여러 기업 내 불법 행위들을 통제하는 내부 기구를 둬라라는 게 주문이었고 그래서 그 기능이 재판부가 어제 판결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이제 말하자면 계열사들이나 자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의 부분까지 이제 판결문에서 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려는 주문할 때 그 얘기 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다 내부적으로 자기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왜 글로벌 기업이 그런 기구가 없으면 그럼 법을 못 지키는 거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삼성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삼성이라고 하는 집단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까지 필요한 집단이 됐는지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저는 좀 의아한 거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들 예측이 됐잖아요.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고 뭐 이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글쎄 그래도 왜 웃으세요? 참 놀랍죠.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한 다음에 또 그걸 또 평가까지 했어요. 전문 심리위원을 만들어서 평가까지 했고 그래서 그 모양새는 다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도 뭐 그게 지금 김한 기자는 굳이 그런 게 필요하나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구를 통해서 삼성 한번 돌아볼 수도 있었고요. 또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막 홍순탁 회계사 얘기했지만 또 다시 평가 가능했기 때문에 긍정적 모습은 그래도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으셨다고 하니까 뭐 왜 웃었느냐면요. 네. 그 김지영 대법관이 그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분 시시때때로 삼성에서 뭐 하나씩 맡아가지고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네. 아 그랬어요? 그럼 그분 뭐 되게 뭐 사회적 양심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김지영 대법관이 존경받을 지위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삼성과 이러저러 삼성이 사회적으로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서 무슨 저 백혈병 관련해서도 그 무슨 중재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우리 사회의 저명 인사들, 정치했던 사람들,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저 뭐 판사 검사 했었던 이런 분들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좋은 일에 좀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말고 약자들 위해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자기의 영향력을 잘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남은 재판이 그 불법 승계 관련이잖아요. 이게 쟁점이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지금 결국은 부인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지금 말한 것처럼 밑에 일했던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다 처벌을 받았어요, 벌써. 재판이 반대로 됐죠. 이 증거인멸죄로 벌써 재판은 끝난 것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지금 수사 전문위원회도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당시에 계속 주장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은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뭔지 하나도 몰랐다. 그 아마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범죄는 맞는데 과연 알고 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얘기 빼면 없다. 어제
삼성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3%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향이 있었던 어제 걸까요?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국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2점 몇 퍼센트 떨어져서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긴 한데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고 조정 국면. 그래요? 이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 걱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어쨌든 저 출렁출렁 이렇게 좀 조정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 주가는 이재용 구속에 향방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갤럭시 20가 잘 되느냐, 경기가 어떠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박용진 의원, 박지훈 변호사, 김한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 먼저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2년 6개월 징역. 근데 이제 2년 6개월 놓고서 말들이 많아요. 봐주게 한 거 아니냐. 한쪽에서 구속시켰으면 됐지 또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판결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 기자가 말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라고 하는 관례를 깬 거는 한편에서 진전된 거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그 뇌물액수가 기존에 그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36억에서 86억으로 50억 2배 이상 늘은 게 확정됐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86억 뇌물을 확정해 놓고 실제 양형은 집행유예 선고할 때 내렸던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에 1심은 5년이었죠 사실. 1심은 5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봐주게 한 거고 무엇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만 수용하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더 재밌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된 날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거의 모든 신문들이 법정 구속으로 이 삼성전자 주가 18조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기사가 있나 했는데 당연히 어제 그 내려갔던 만큼 다 회복이 됐죠. 어제는 더 큰 해프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제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노바백스 백신을 구하러 출국할 계획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 때문에 못했다. 그게 오전 기사 났는데 오후에 아마 언론사들이 몰랐을 거예요. 삼성도 몰랐을 거예요. 오후에 대통령께서 안동에 가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신 백신 도입한 거 축하하고 시설 들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한나절 만에 거짓말인 허위 보도인 게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갑자기 노바백스 백신을 구하러 출국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화이자 백신이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 행태는 뭐냐 하면 하여간 이재용 구속되면 주가 떨어지고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인데 법정 구속 집어넣었다라는 여론을 계속 만들어서 마음도 급하게 3.1절 특사 때 사면으로 풀어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엊그저께 구속됐는데 또 이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내고 낼 수 있고 그걸로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낡은 생각 이런 걸 어떻게 빨리 바꾸느냐 이래야 삼성이 앞으로 발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발자국 나은 건 맞는데 그 발자국이 조금 좁네요. 그죠? 여전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전한 구석들이 많고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도 기자인데. 저 그 기사 쓴 기자가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공식적인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재계 관계자. 그러니까 그냥 삼성에서 흘려준 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쓴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 쪽에서 특사를 했는데 안타깝다 이런 정부 관계자의 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알려졌다 뭐 이거거든요 기사가. 좀 보면서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되는지. 이번 주는 언론들이 굉장히 바빴다고요? 왜 바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집행유예 뭐 이런 쪽에 방점을 좀 찍긴 했는데요. 근데 재수감된 이후에도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그렇게 언론들이 나서고 있더라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굉장히 좀 바빴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한 물론 이제 기업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그런 논조를 가진 신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한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경제하고 동아일보가요. 예. 지난 19일하고 20일에 보도한 내용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잖아요. 왜 안타깝다. 구속시켰냐. 예.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요. 이 백신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질병관리청이지 않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익명의 업계 관계자가 등장을 하고요. 예.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이 모두 재계 쪽이거든요. 이거 삼성발 기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면 삼성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보도도 있었죠. 어제 보도였네요. 이거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묵을 방 상태가 열악하다는 보도인데요. 네. 이거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인용을 한 그런 보도입니다. 이 허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연루자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구치소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살아봤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그때 그 방을 살아봤는데 그거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내용의 주장입니다. 아니 이제 저는 재소자들 인권 문제로 열악하다는 보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니까 그 보도가 나오냐 이 얘기죠. 근데 일단 허 씨 주장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주장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사를 읽고 나서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한 방을 주라는 얘기인지 예. 댓글을 보니까 쉬러 간 게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냐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또 있죠. 이 두 가지 기사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이후에 4주 정도 뒤에 면회가 가능하다는 보도하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경쟁사들이 웃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TSMC 같은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웃고 그러니까 있다. 투자에 대한 결단도 못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은 삼성을 따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들이 이런 보도들을 계속 양산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장충기 파문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장충기 이번에 그 전 사장도 구속됐습니다. 근데 장충기 전 사장 파문 때 나온 것처럼 언론사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요. 무한 충성, 과분한 은혜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이 언론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론은 광고 협찬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삼성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네트워크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진 힘이 결국 돈인데 그 돈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가 다시 또 그 관계를 강화시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 파문이 터졌는데 그 네트워크는 여전히 가동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 이번 주에 보도들 보면은 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